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어떤 기초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뭐 중거법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계약의 특성, 그리고 계약의 성립, 어, 그리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어떤 청약과 승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가장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주된 계약과 그 주된 계약에 이어지는 종속 계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매도인과 물건을 사는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을 사고 팔겠다라고 하는 물품 매매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주된 계약이고요. 근데 이 주된 계약이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국내에 존재했고 같은 나라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이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특징은 국제성이 있고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계약이 필요로 합니다. 그 종속 계약은 대표적으로 물품을 국제적인 운송을 하게 만드는 운송 계약, 그리고 이 국제적인 운송이 아무래도 뭐 비행기를 타고 선박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국제 운송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운송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노출되는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손해를 예방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해상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관련해서도 이것이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캐셔에게 신용카드를 내밀거나 현찰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금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송금, 단순 송금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 위험이나 어떤 상업 위험에 대비를 해서 은행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한 거래라든지 신용장 방식이라든지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금 결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계약이 있고, 이 주된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종속 계약들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있는 무역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무역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영미법상의 계약 원리나 국제법적인 여러 가지 계약의 원리를 비춰봤을 때,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이제 청약과 승낙이 있습니다. 그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과 관련해서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라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청약으로,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승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당사자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의사, 견해, 생각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미법상의 이론이긴 한데 약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약인은 영어로 이제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계약의 반대급부. 영미법상의 약인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약인이 존재해야 된다.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된다. 특히 물품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
어떤 대금 지급과 같은 계약의 반대급부가 존재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이제 영미법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에는 조금 뭐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예시를 좀 들어보면 그 한국은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프로 야구 선수가 뭐 그 다른 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오랜 기간 활동한 구단으로 돌아와서 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고 은퇴식을 치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뭐 NBA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그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그렇게 에, 계약을 체결할 때 1달러짜리 계약을 하기도 해요. 뭐 굉장히 소액의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뭐 하루 계약을 하거나 하루만 그 팀의 소속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루에 일당이 1달러 뭐 내지는 뭐 그 소액으로 아니 무슨 사람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달러면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1,200원 그 정도 수준인데 뭐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뭘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야긴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선수가 그 팀에 단 하루라도 소속 선수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계약의 어떤 증거라든지 증빙이 단순하게 계약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져야만 그것이 계약이 제대로 성립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주어지는 1달러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미법상으로는. 한국에는 좀 달라요. 한국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뭐 어떤 계약서의 어떤 효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명의 어떤 증빙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약의 효력을 입증을 하는데 영미법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나 거래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되겠죠. 뭐 어떤 불법 물품, 예를 들어서 마약을 거래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의 체결이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한쪽 일방의 강요나 강압이나 뭐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당사자들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법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의 어떤 효력이나 성립의 법적인 효력 이런 것들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주체로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행동,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성립 요건들이 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 그럼 당사자 의사의 합치는 어떻게 되는데?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뭐 이거는 상무론에서 더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신용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물품을 파는 매도인이 물품을 사는 매수인에게 이제 자신이 청약자, 오퍼러가 되어서 거래 제한, 거절할 수 없는 거래 제한, 뭐 이런 걸 합니다. 그게 이제 청약이고, 그러면 이 청약을 받은 사람은 피청약자, 오퍼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약자가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래를 승낙하게 되는 거죠. acceptance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자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피청약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 두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됐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이 주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주문 승낙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무역 실무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매도인이 청약을 하고 매수인이 승낙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계약 성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국제 물품 매매가 그렇진 않겠죠. 매수인이 먼저 주문하는 경우도 있죠. 오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먼저 구매를 의뢰하는 것을 이제 바잉 오퍼, 반대는 이제 셀링 오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매수인이 오더를 하고, 매수인이 오더를 하고 매도인이 승낙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주문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과 주문에 대한 승낙, 이걸로도 계약이 성립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할 때는 보통 주문서나 뭐 매입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통상 실무적으로는 이런 매수인의 오더를와 관련해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PO, purchase order,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purchase order 이런 표현보다 그냥 PO 해요. PO라는 표현을 쓰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주문 승낙을 하면 계약 성립이 이루어진다. 왜? 이것 또한 청약과 승낙처럼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란 사전적 정의가 나오죠.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이고, 명시적이란 말은 어디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기재했다는 뜻이죠. 문서로라든지. 묵시적으로, 이거는 굳이 뭐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다. 이러한 청약은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란 거고, 특정한 집단이라는 건 그들인 거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는 여러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약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 청약이 있고 매입 청약이 있습니다. 매도 청약은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입 청약은 아까 얘기했던 PO,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것이 매입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발행지를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국외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효력 기준이 중요한데, 효력 기준에 따라서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으로 나뉩니다. 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 안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취소 불능 청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불확정 청약은 뭐냐면, 보통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은 사실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불확정 청약이에요.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뭐 청약 내용이 바뀌거나,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뭐 청약자의 파이널 컨펌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재고가 남아 있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과 컨디션에 따라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대체적으로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이런 불확정 청약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조건부 청약, 컨디셔널 한 오퍼가 이 불확정 청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 청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반대 청약은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그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뭐 제한을 넣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그런 청약을 반대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반대 청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청약을 한 청약자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 피청약자가 자신이 청약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 제의를 하는 그것을 이제 반대 청약이라고 하고요. 교차 청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청약자와 피청약자, 뭐 여기서는 청약자, 피청약자의 구분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데 양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청약하거나 오더하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이거를 이제 크로스 오퍼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의 의사가 같은 내용이니까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에는 이것은 청약만 있었지 승낙이 없었다라고 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보지 않습니다. 뭐 영미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이것이 뭐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후속 조치를 통해서 뭐 후속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제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계약을 체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교차 청약 행위 자체가 계약을 성립시키느냐 성립시키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는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와 영미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조건부 청약. 이게 이제 청약의 내용에 옵션이나 컨디션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부 청약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청약자의 파이널 컨펌이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조건들이 성취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생깁니다. 조건부 청약은 사실 불확정 청약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정 청약은 정상적인 어떤 청약이라고 보기 힘들고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이 있고 청약의 유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청약은 말 그대로 오퍼라고 하고 청약의 유인은 invitation to tre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의 어떤 제의라기보다는 사전에 예비적인 교섭 혹은 뭐 거래 권유 내지는 어떤 강고 선전 뭐 이런 걸로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을 한다 해서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제의하거나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뭐 연락을 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알리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청약에 대해서는 승낙이 있으면 반드시 거래를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를 구속시켜버려요. 근데 청약의 유인은 승낙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청약자의 어떤 확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야 양 당사자를 구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약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에게 하는 것인데 이 청약의 유인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고라든지 뭐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이 경계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 관계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혹은 국가적인 간행이나 간섭에 따라서 이것이 청약일 수도 있고 청약의 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청약의 유인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보다는 청약의 유인이 아닌 확정적 청약이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게 여러분들 깔끔해요. 그냥 유효기간 정해져 있고 그 유효기간 안에 거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양 당사자 의사 합치됐고 계약이 성립되고 이 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고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그게 확정 청약.
그것이 아닌 뭐가 하나 빠져 있거나 뭐 조건이 달려 있거나 뭐 승낙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 성립이 안 되거나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 청약이면서 경우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거래 권유 차원에서 이루어진 광고나 이런 청약의 유인도 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확정청약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확정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확정청약의 효력 발생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효과, 청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이 청약의 의사표현이 청약을 받는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해서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는 효과가 없고 이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유효하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그 청약자가 아무리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의사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기본적으로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전달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것이 청약이라는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청약을 했을 때 이 청약이 제때 도착하지 않고 늦게 도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청약자의 문제라는 거죠. 어차피 피청약자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아서 청약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청약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확정청약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이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을 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확정청약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 지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말은 확정청약이라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확정청약입니까? 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이런 거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표현에 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 자체가 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해도 유효하냐고 물었을 때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웬만하면 보통의 대다수의 확정 청약들은 유효기간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란 표현이 안 쓰이더라도 최소한의 해신기간, 뭐 최소한의 응답을 요청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합리적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99.9%의 확정청약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합리적인 기간이란 건 도대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주변의 상황이나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청약이 있었어요. 거래 제의가 있었습니다. 거래 제의에 따라서 언제라도,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언제라도 네가 승낙을 하면 거래를 성립시키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언제라도가 뭐 100년 뒤도 유효한 것이냐, 10년 뒤에도 유효한 것이냐, 5년 뒤에도 유효한 것이냐, 이거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제라도 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뭐 합리적인 기간 안에, 뭐 다시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 여건이나 거래 관습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기간 안에 어떤 승낙이 이루어지고 거래를 성립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철회라는 게 보통 뭐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걷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철회할 때 해자가 회전할 때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돌린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상적인 용어에서 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죠.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철회라는 게 내가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한 거를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것이 철회입니다. 자, 그럼 철회가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거에 대한 의견 분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 민법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일본 독일이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인데 이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뭐 승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존중해서 유효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이 피청약자가 철회 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을 성립시킵니다. 자, 근데 영국법에서는 청약은 기본적으로 피청약자의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승낙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영국법의 입장이에요. 좀 갈리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CISG,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CISG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청약을 걷어들일 수 있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원칙은 할 수 있다. 근데 유효기간이 있거나 그 청약에 확정적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철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CISG에서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앞서서도 유효기간이 없는 확정청약이 있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있고 확정적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건 확정청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불확정청약이 아니라 확정청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청약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11번 슬라이드의 반가로 3번의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거나 확정적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럼 유효기간이 있거나 확정적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가 뭘 말한다고? 확정청약을 말하는 거예요. 확정청약은 철회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칙은 청약은 철회 가능합니다. 근데 확정청약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CISG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확정청약이든 불확정청약이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청약을 해놓고 걷어들이는 것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나 신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의 유인도 아니고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철회하는 것이 어렵고 철회할 수 없고 규정상으로도 철회할 수 없고 그 상거래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신의성실이나 분쟁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은
뭐 철회하는 것이 뭐 쉽지 않다.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고, 청약의 효력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청약의 철회.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했지만, 철회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철회 통지를 통해서 청약을 효력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회 통지의 효력도 철회의 효력처럼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철회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CISG 규정이나 영국법의 규정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청약을 제대로 효력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피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발신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청약의 다른 효력 소멸도 한번 살펴봅시다. 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면 뭐 철회하면 효력 소멸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청약이 소멸되는 다른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거절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라라고 제의했는데 B라는 사람이 거절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뭐 A의 거래 제의, 확정적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확정적인 거래 제의 의미가 없죠. B가 안 사겠다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고요. 자,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유효기간이란 게 뭐 별다른 것이 아니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최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그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이 몇 날 며칠까지 해신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해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고요. 언제라도 해신을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거래 제의하는 쪽이.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경우처럼 언제까지 해신을 주십시오라고 적어 놓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 기간 내에 효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낙은 효력이 없다. 자, 최대한 빠르게 해신해 주십시오 라든지 언제라도 해신해 주십시오 라고 적어 놓았다고 칩시다. 거래를 하고 싶으면. 내가 물건을 팔 텐데 언제라도 혹은 최대한 빠르게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확정 청약이랍시고 거래 제의를 해놓고 거기다가 기간을 못 박아 두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응답을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최대한 빠르게가 적어도 1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다음 주라든지 뭐 일주일, 열흘, 3일 이 정도 기간일 거 아니에요. 3일 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한 3일 내에 해신을 달라고 하면 서로 부담되니까 뭐 최대한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라고 적어 놨어요. 그럼 그렇게 적어 놓으면 뭐 상대방이 상황에 따라서 뭐 한 다음 주 정도에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구를 적어 놓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1년 뒤에 대답이 올 거라는 걸 가정하고 그렇게 적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실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만 그 청약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일주일을 의도했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을 의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뭐 빠른 기간 내에 응답을 달라라든지 뭐 언제라도 응답을 달라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청약을 할 때 언제까지 해신을 달라, 10일까지 해신을 달라, 15일까지 해신을 달라, 이렇게 유효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의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르게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영미법에서는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합치할 수가 없다. 계약상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영미법에서는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 청약이 소멸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이 바뀌거나 해서 계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위법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본다면 위법한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끊었다가 승낙에 대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